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윤상용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희범 편집장님이 나왔다는 것은 이번 주제로 무기 체계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힌트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힌트가 좋습니다. 위장이요. 아하. 저분은 앞이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걸로는 알 수가 없겠는데요. 두 번째 힌트 볼까요? 다리미요? 다리미? 다리미? 납작하게 만드나? 다리미 위장? 다리미 위장복을 다리미로 다린다, 뭐 그런 얘기. 위장복을 다리미로 다리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벗겨질 것 같은데. 다음 힌트도 한번 보여주시죠.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항공기. 이렇게 하면 뭐 바로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 다리미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네. 이 항공기를 다리미 혹은 뭐 가오리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공중전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뭐 항공전력뿐이 아니지만 특히 비행기에 많이 연부를 시켜서 말씀을 생각들 하시죠? 바로 스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텔스. 그럼 일단은 그 스텔스가 어떤 건지 정확히 좀 단어를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스텔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를 숨었다, 감춰졌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이런 건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피탐률 저하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감시 수단으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최대한 낮춘 거죠. 아까 그 위장 위장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장도 어떻게 보면 시각적 스텔스, 즉 눈으로부터 최대한 덜 보이게 하는 스텔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을 한 어떤 스텔스 무기라고 그러면 사실 잠수함이에요. 이 잠수함은 어떤 현대적 개념의 잠수함만 따져도 벌써 100년이 넘었고 네. 아주 성공을 했죠. 근데 현재 가장 스텔스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실 때 레이더로부터 탐지될 확률을 낮추는 그 기술을 스텔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역사상 가장 실패한 스텔스 기능은 이제 영구 없다. 다 보이네. 아니 근데 레이더에 어느 정도 면적으로 보이기에 이게 감지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방금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자면 이제 레이더나 탐지 센서가 이제 항공기에다 대고 전파를 쐈을 때 네. 그게 레이더 상에서 얼마나 작은 면적으로 포착되느냐가 이제 스텔스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텔스다 그러면 한 5가지 기술이 적용된 걸 갖다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당연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텔스 설계. 그러니까 항공기 자체가 이제 레이더 전파를 갖다가 최대한 회피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된 건데 여기에는 그 RCS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방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레이더 크로싱 섹션의 약자고 이게 뭐 전문 용어로는 레이더 피탐지 면적이라고 많이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레이더 상에서 얼마나 조그만 면적을 차지하게 잡히느냐 이제 요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지금 제곱미터입니다. 그게 면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램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항공기 외피에 칠하는 도료입니다. 특수 도료. 그 레이더 앱소르빙 메터리얼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자면 특수 페인트여가지고 전파를 받았을 때 이게 튕기지 않고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그런 그 도료를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제 히트 시그니처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항공기에서는 특정 부위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면은 가장 열이 많이 나오는 곳이 엔진. 그렇죠. 쪽. 이제 네. 추진구 쪽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열을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니까 이제 흡입구 쪽에서도 이제 열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수한 설계 같은 걸 적용해 가지고 이제 신호를 갖다 낮추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뭐 폭격기 중에 보면은 추진구가 이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납작하게 설계한 비행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를 이제 잡는 레이더 같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엔진음 같은 경우를 갖다 이제 최소화시키는 그 기술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물론 그래봤자 항공기는 소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진짜 아까 홍 편집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흔히 스텔스라고 얘기하면은 다들 이제 레이더상에서 안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레이더상에서 안 보인들 고개를 들었을 때 저기 날아다니는 게 보이고 있으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시적으로도 이게 최소한으로 보이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눈으로도 안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좀 물론 이제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뭐 투명망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네. 안타깝게도 저 현대 기술이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상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왜냐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100km 떨어진 데에서 누가 보고 전투기다라고 하면 전화나 뭐 이런 걸로 준비를 할 수 연락을 있으니까요.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최대한 눈으로 헛갈리게 이제 위장 효과를 갖다 주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항공기가 바다 위에서 많이 활동하는 경우에는 뭐 새파랗게 칠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텔스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이나 뭐 구름 색깔의 그 중간 정도 색상으로 이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통 회색으로 많이 칠합니다. 그리고 주로 밤에 다니죠 아무래도 가능하면은 실제로 F-117 같은 경우도 무조건 밤에만 날아다녔고 까맣게 칠하고 밤에 다니니까 맨눈으로 보여도 잘 모르게 하려는 그런 게 있던 거죠. 가시광선도 그러면 피탐지 그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한 거죠. 현재 뭐 스텔스기, 뭐 스텔스 기능, 뭐 이것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는 당연히 뭐 미국이죠.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스텔스에 이렇게 집착하게 됐는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제 두 가지 전쟁이 이제 그 원인이 됐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이제 1960년대에 한참 시달렸던 저 베트남 전쟁입니다. 네. 이게 저 베트남 전쟁 영화를 많이 보셨으면 이제 많이 보셨을 장면인데 맨날 그 미군 비행기 들어가서 날아다니고 있으면 이제 저 지대공 미사일이 쏴버리든가 이제 뭐 대공기관 총 같은 걸로 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전쟁에서 미군이 방공체계 때문에 베트남군 방공체계 때문에 항공기 손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이 처음 이제 그 적의 방공 체계를 갖다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는 이제 그 경각심을 갖게 됐고 두 번째 이제 결정적인 거는 1973년에 있었던 4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 흔히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아랍연맹군이 붙은 전쟁이었는데 이게 이스라엘군은 사실상 이때부터 이제 미군 무기 체계를 쓰기 시작했고 아랍연맹군은 이때부터 이제 소련이 중동에 영향력을 뻗치려고 하던 때이기 때문에 죄다 이제 소련제 무기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이게 18일 동안 항공기 손실률이 거의 뭐 109대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유심히 보고 있었냐고 하면은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미국이 이제 열심히 지켜보고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둘이 붙게 되면은 실제로 미국 쪽 무기 체계와 이제 소련 쪽 무기 체계가 붙게 되는데 네. 지금 이게 뭐 사실상 그대로 옮겨서 지금 미니어처로 지금 한번 싸워주는 그 격이 됐기 때문에 뭐 공짜로 테스트를 해준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더니 거의 나토군이 그 상태로 붙었다가는 한 2주 정도면은 주력 전투기들이 전멸당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때부터 이건 안 되겠다, 개발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듬해인 1974년부터 국방부 산하의 국방연구개발사업국, 그 흔히 다르파라고 부르는 기관인데 이곳에서 이제 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4개의 업체가 사업 제의를 받았는데 하나는 이제 페어차일드, 하나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하나는 노스롭,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저 맥도널드 더글러스가 이제 제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페어차일드는 워낙이 저 회사 성격이랑 안 맞는 데여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거절을 했고, 제너럴 다이나믹스사는 약간 엉뚱한 접근을, 그러니까 국방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원한 건 뭐냐면은 저기 모르게 내가 방공망을 건너뛰어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이게 골자였는데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얘기한 건 뭐였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저 뭐 미끼도 쏘고 뭐 전광탄도 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피해가지고 어떻게든 들어가는 방법 얘기하는, 뭔가 시끄럽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 도그파이트 할 때 미사일이 날라오면 퐁퐁퐁퐁 예. 하면서 미사일을 회피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한쪽은 조용히 몰래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알람벨 울리고 그래도 그냥 끊어버리고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방부에서는 잘 들었고요. 예, 가주시고 이제 그랬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2개 회사가 남았습니다. 하나가 노스롭이고 하나가 이제 맥도날드 더글러스였는데 국방부가 이제 예산으로 받았던 게 20만 달러였어가지고 이제 2 업체가 남았으니까 10만 달러씩 주면서 그래 그럼 알아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라고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그 미 국방부가 처음 이 스텔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저 베트남 전쟁이라 그랬는데 네. 요때 이미 CIA랑 손을 잡고서 따로 사업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은 이거야말로 그 레이더의 저시안성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고, 이게 이제 시제기 개발을 갖다 목표로 해가지고 로키드사한테 이제 발주를 줬습니다. 어쩐지 이름이 안 나온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로키드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임원 한 분이 국방부 관계자랑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다른 사업이 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네. 그래서 이분이 뛰어가가지고 우리도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요라고 했더니 국방부 쪽에서 약간 난색을 표한 게 그게 이미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다 줘버려가지고 덱들한테 줄 예산이 없다라고 했는데 로키드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사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앞서 시작했으니까 자기들이 한참 앞에 있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CIA랑 하던 거는 최종 단계에 원하는 게 뭐냐면 시제기 두세 대 만드는 게 전부입니다. 반면 저쪽은 성공하면 이제 양산기 찍겠다는 그렇죠. 얘기였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저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 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힘만 안 받고 그렇죠. 저희는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돈 내고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결정이 나서 거기서 이제 사업명을 헤브블루라고 해서 이제 스텔스 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이죠. 이 록히드의 비밀 개발 부서에서 스텔스기 연구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부서 이름이 또 독특하다고. 예, 아주 냄새가 심한 이름입니다. 냄새요? 스컹크 웍스라고. 아니 들키면 안 되는데 스컹크면 온 사방에 다 들킬 것 같은데. 아니 좀 재밌는 이 명명법이긴 한데 네. 약간 좀 뭐랄까 좀 남들이 쉽게 알면 안 돼 구린 걸 연구해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네. 불인 일. 뭐 하여간에 어쨌든 이 스컹크 웍스인데 1930년대부터 존재를 했고 뭐 관료주의라든가 기타 어떤 큰 조직 군을 상대할 때 생기는 어떤 문제가 많잖아요. 네. 적합한 것도 많고 그런 제약 없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개발을 해보자 이런 어떤 부서로 딱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뭐 여기서 만든 게 뭐 U2 정찰기라든가 SR-71 정찰기라는 하여튼 그 당시 기준으로 상식을 벗어난 어떤 그런 기체를 만드는 거에 전념한 업체, 그 연구소인데 네. 재밌는 게 심지어 여기가 돈도 적게 써요. 예를 들자면 U2 정찰기를 만들 때도 최대한 뭐 다른 전투기, 기존 전투기들의 부품을 끌어내고 FX라든가 이런 다른 전투기 부품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만들어서 오히려 예산이 절약됐다든가 아니면 이런 전략 어떤 전설 같은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스텔스 개발이 스컹크 웍스에서 주도가 된 것도 그만큼 어떤 기존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난 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 스컹크 웍스는 기본적으로 이 스텔스라는 개념에서 당시 미국에서 가장 노하우가 앞선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여기서 SR-71을 연구했다고 개발했는데 이것부터 벌써 개발할 때 이미 어떻게든지 레이더에 탐지가 덜 되게 하자 이런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물론 SR-71이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이미 그 시대 기준으로는 어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상당히 적게 설계된 기체고 그런 만큼 한마디로 해서 먹어본 만큼 맛도 제일 잘하는 게 스컹크 웍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돈은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에 적합한 인물들 니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는 부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성비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 만든 기체들이 우주선 같은 기체들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부서가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만든 기체가 바로 F117입니다. 그렇죠. 야, 이거 뭐 우여곡절 뭐 안 들어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많죠.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다리미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희한한 모양을 만들게 된 어떤 수학적 공식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설마 아무렇게나 막 만들진 않았겠죠. 근데 희한한 게 그 공식이 실은 소련 과학자가 만든 거예요. 그게 심지어 공개된 학회지에 등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그걸 있었군요. 보고 이거 쓰자 그러고 쓴 어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기술을 공개된 학회지에다가 공개를 했다고요? 그때만 해도 그걸 만든 당사자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한 거죠. 허허, 이건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만 해도 이걸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자체가 극히 드물었을 거고
하필 그 드문 사람 중에 스컹크 팀들이 있던 거죠. 어허. 냉전 시대 아니에요? 냉전 시대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학회에는 서로들 과학자들이 서로 등재되고 그랬으니까 그게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70년대까지만 해도 그걸 가지고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든다. 그럼 그걸 어떻게 날릴래? 라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렇게 생긴 게 어떻게 날겠어요, 진짜. 이러한 논문, 이러한 이론이 전투기에 적용될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하던 시대였군요. 그렇죠. 그나마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플라이 바이 와이어, 즉 비행기의 어떤 비행 제어를 전자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막 실용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라 그럼 그 기술을 적용하면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컴퓨터로 이제 제어를 한다면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이 스컹크웍스 팀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사람이 저걸로 조종을 해서 저거를 양력을 제어하기에는 너무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스컹크웍스 팀에서 저 기술을 적용한 시제기 2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시제기도 딱 저렇게 생긴 거는 비슷하게 약간 다리미 같은 다리미와 가오리가 결혼해서 애를 낳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모양이었는데 쉽진 않았어요. 실제로 시제기 2대가 결국은 다 추락을 했어요. 그래도 워낙 제어가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도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는 게 일단 뜬 게 어디야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1호기는 36회, 2호기는 52회 그래도 비행을 했습니다. 오, 많이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추락은 했어도 성공을 했고 이걸 기초로 본전을 뽑았네. 그렇죠. 본전을 뽑고 실제 실용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럼 떴을 때 레이더로 탐지를 해봤더니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띄우기 전에 모형을 미리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전파를 얼마나 반사하나 그 다음에 띄워본 거죠. 참고로 80년대 이거 연관해가지고 F-19라는 전투기의 어떤 형상이 막 온 사방에 돕니다. 이게 재밌는 게 당시 모형 회사들이 여기저기 떠돌던 소문이나 어떤 그런 걸 토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미국이 개발 중인 신형 전투기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러고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름 인기가 있으니까 의회 같은 데서도 막 문제를 삼은 거 아니 이렇게 이게 만약에 진짜 최첨단 전투기의 어떤 디자인이면 이렇게 막 유출돼도 괜찮냐. 근데 미 공군에서 싹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모른 척해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진짜 어떤 실제 그 스텔스기의 어떤 형상이 도는 것처럼 약간 그런 분위기로 약간 좀 합니다. 실은 역공작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네바다 사막에서 날아다니던 그 시제기의 정체는 사람들이 관심을 끊게 만든 어떤 그런 역공작인 거죠. 노코멘트는 예스를 의미한다는 것처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그렇죠. 예. 사실 그 제 연배였으면 아마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87년쯤에 그 미국에서 F-19 스텔스 파이터라는 게임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게 지금 이 프라모델 회사에 낚여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던 그렇죠. 게임인데. 근데 약간 보면 경정에 쓰이는 모터보트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예. 약간 좀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이라는 게 아무런 비행기가 저렇게 다리미같이 생겼겠어? 라고 해서 만든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아니 진짜 이 F117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스텔스기랑은 되게 다른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전에서는 굉장히 맹활약을 했다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맹활약을 했죠. F117이 이제 처음 첫 실전에 들어간 게 그 1989년 12월 20일입니다. 그 파나마의 독재자였던 노리에가를 이제 미국이 체포하려고 들어갔던 파나마 침공 작전 때 이제 처음 투입이 됐는데 사실 이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무기들이 미국에서 많이 투입을 해봤습니다. 그 뭐 대표적인 게 뭐 AH-64 아파치, 뭐 브래들리 장갑차, 아니면 뭐 야시경 같은 경우도 이때 처음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F117도 이때 이제 처음 투입이 돼가지고 기록에는 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B1 기지에서 이제 이륙을 해서 주로 폭격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다시 본토로 돌아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공정 군단에서 이제 그 리오 하토라는 공항에다 폭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게 날아가가지고 폭격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기록도 이제 있긴 있고요. 근데 이제 유일한 이 투입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온 거는 파나마 방위군이라는 게 뭐 사실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여기다가 이렇게 진심으로 온갖 신무기를 갖다 투입하는 게 가장 옳았던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무기 개발의 관점에서 놓고 보자면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던 것이 그 파나마 침공이 이제
저 1990년 1월 31일에 끝납니다. 근데 불과 한 반년 뒤죠. 이제 바로 그때 이제 1차 걸프전이 터지기 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F117을 비롯한 모든 신무기들이 거기서 이제 대활약을 하게 되죠. 언뜻 보면 이게 폭격기라고? 여기에 뭐 포탄이 얼마나 실리길래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크긴 크죠.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거 날 때 조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게 막 흔들리는데 미국에서 사실 중동까지 날아갔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공중급유까지 하면서 날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후에 이 조정 기술, 그러니까 이 컴퓨터로 제어하는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안정성도 꽤나 확보가 된 거겠죠. 뭐 아무래도 안정성 확보됐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전투기 같이 막 민첩하게 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게 폭탄을 사실 그렇게 많이 실을 수 있는 기체는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F-117 같은 경우는 폭탄을 막 많이 싣고 뿌리는 것보다는 정밀 유도 무기로 핀포인트 타격하는 네. 어떤 그런 개념을 우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끝 무렵 그러니까 스텔스 기술과 어떤 조종 제어 기술뿐 아니라 적은 양의 폭탄으로도 큰 타격을 저격해줄 수 있는 정밀 유도 무기, 스마트 폭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던 전 기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재적소에 쓰였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하는 게 이 바로 스텔스 그렇죠. 폭격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중동이 아닌가. 바로 맞습니다. 네. 딱 그래서 사막의 포항 패작전에 이어서 걸프전까지. 그렇죠. 네. 이게 걸프전 91년 딱 시작할 때쯤 걸프전이 벌어졌는데 이때 항공전 스텔스 F-117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사실 자국 적군 입장에서 제일 골치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라크군 방공망인데 네. 물론 방공망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압 작전을 하고 성과를 거뒀지만 특히나 그 핵심 전략 시설들 뭐 바그다드 도심의 어떤 주요 시설들이라든가 기타 어떤 군사적 주요 시설들은 여전히 상당한 방공망으로 방어가 되고 있었고 그렇죠. 이런 데들은 뭘로 처리를 하느냐 두 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토마호크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F-117이었던 거죠. F-117 같은 경우 특히나 어떤 그 방공망 제압 작전을 안 하거나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적에게 타격을 주는데 굉장히 요긴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정밀 유도 무기를 주로 쓰다 보니까 실제로 걸프전 당시에 정밀 유도 무기를 가장 많이 쓴 기체가 저 F-117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징기스칸이 정말 유럽을 휩쓸었을 때 예. 그때 서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다 난리가 났을 때 갑자기 원정군이 돌아가면서 이게 뭔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왜 그랬냐면 이 칸이 사망하면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스텔스기 한 대가 아무도 안 보이게 그 호위망을 다 뚫고 칸만 암살을 한다면 정말 이 한 대의 위력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죠. 이 방공망을 다 뚫고 들어가서 최주요 전략 시설 한두 개만 파괴를 한다면 F-117은 할 정말 역할을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말 중동 이 걸프전 때 F-117의 역할은 어마어마했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사담 후세인이 있던 걸로 추정되는 시설 몇 군데가 이 F-117한테 폭격을 당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네. 물론 실패는 했지만 실패죠. 예, 어쨌든 미국이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사실 그보다도 이제 F-117로 원하는 효과는 그 상대방의 방공망을 갖다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재래식 전투기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맨눈으로 보면서 그냥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그 효과를 노린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비부터 전성기까지 이 최초의 스텔스기 F-117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확실히 항공기의 역사를 바꿔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F-117도 격추가 된 사건이 그렇죠. 있다면서요. 격추가 이제 가슴 아픈 격추의 기록이 이제 1999년에 벌어집니다. 네. 이게 이제 코소보 전쟁 때였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그 북대서양 조약 기구군에 이제 일부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날짜 3월 27일에 이제 들어갔다가 그 유곡은 제 250 방공여단 3대대가 쏜 저 방공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격추가 됐는데 다행히도 조종사는 이제 그 베오그라드 외곽에서 구출이 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비행기까지는 빼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고가 워낙이 전통적으로 저
소련, 러시아와 친했기 때문에 이 기체를 분석하면서 이제 러시아 쪽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분석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실 아마 기체 자체도 넘긴 걸로 추정이 되는 게 뭐 유고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넘겼을 거고 같이 분석을 했을 텐데 추정에는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스텔스 기술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이 기술을 빨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이때부터 발달을 시작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일에 쌓였던 스텔스라는 것이 이제 드디어 그렇죠. 넘어가기 시작했군요. 그런데 예. 이 스텔스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그 거대한 폭격기가 날아가도 레이더에는 새가 한 마리 날아가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격추를 시킨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스텔스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네. 어떤 미 공군 쪽에서 좀 방심한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면도 있는 게 우선 나토 공군기들이 그때 이탈리아의 아비아노 공군기지에서 출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디서 출격하는지 뻔하니까 세르비아 쪽에서 미리 그거를 감시하는 사람들 다 주변에 심어놨어요. 그러고는 휴대폰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통보를 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몇 시에 어떤 기체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갔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그러면은 비행 시간 추정해 보면 어디로 가겠구나. 언제쯤 폭격이 짐작이 되거든요. 산수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미 공군이 F-17로 그 전에 몇 차례 타격을 하면서 거의 같은 항로를 쓰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FX-17도 스텔스라고 하지만 폭탄창을 열 때 같이 그 레이더에 탐지가 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런 거를 경험을 토대로 하다 보면은 이 세르비아 측도 이게 언제쯤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보면은 이게 오는 걸 알겠구나라고 하는 적이 있었고 이 또 세르비아 쪽도 준비를 안 한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당시 세르비아가 사용한 SA-3 지대공 미사일은 레이더만이 아니라 열상 카메라를 추가를 해가지고 설령 레이더를 안 써도 이제 조준이 되도록 네.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FX-7을 격추할 때 그게 쓰였는지 의문이지만 실제로 이 세르비아 측의 어떤 나중에 증언을 보면은 딱 레이더를 17초를 켰다고 그래요. 이 FX-7이 날아올 때 17초간 켜가지고 포착을 해서 쏘고 다시 껐다. 그랬는데 잡은 거죠. 근데 사실 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또 반전문가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F-117 정도의 이 폭격기가 뜨고 출발을 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계산하면 사실은 같은 항로를 쓰고 같은 절수를 쓰면 도착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방공망을 왜 껐다 켰다 하냐면 키면 나도 들키거든요. 바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착 시간쯤 되면 자 20초 전 켜. 딱 키면 옵니다. 바로 보이거든요. 이러면은 사실은 이거 이미 야, 큰 새 떴어요. 핸드폰으로 연락 받고 라인 정하고 산수하고 이거 약간은 방심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방금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 그 막 어떡하지? 막 있잖아요. 세르비아 측에서는 이게 얼마나 진짜 긴급하고 그렇죠. 엄청난 작전이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쭉 정리를 좀 해보면 스텔스기를 격추하는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초적인 건데 사실은 이 육안 아까 말씀드린 비행장에서 뜨는 걸 육안으로 본다든가 뭐 이런 기초적인 것도 의외로 중요하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 스텔스는 아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론을 탐지하는 휴대폰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하고 마이크를 연결해가지고 전국 앞에서 드론 소리가 들리면은 그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면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쓰는데 이거 2차 대전 때 썼던 방법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소리 듣고 하는 방법.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몇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다 실효성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로 스텔스 전투기가 이제 그 고주파 단파장을 피하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네. 역으로 이제 그 저주파를 갖다 쓰는 방법, 저주파를 레이더를 써가지고 이제 잡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열 신호 그거를 갖다 이제 증폭시켜가지고 읽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음향 신호를 뭐 읽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레이더에 잡히더라도 이게 면적이 조그맣고 레이더라는 게 그 영화에 나오듯이 화상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신호 반사되는 게 온갖 게 다 반사되기 때문에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게 끼어서
이게 항공기가 잡힌 건지 이게 뭐 지나가던 새가 그렇죠. 잡힌 건지 이게 굉장히 식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실전에서 한 번 그 소위 말하는 스텔스 잡는 레이더가 문제가 됐던 적이 실전에서 있습니다. 이게 그 걸프전 때였는데 그 아마 이 당시 뉴스 보던 분들이면 뭐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라크군이 갑자기 막판에 가가지고 스텔스 잡는 레이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국적군 쪽에서 이제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다국적군에서 F-117을 신나게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날아가고 있는데 그 이라크군의 레이더가 계속 이걸 따라가면서 추적하면서 이제 레이더파를 조사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보고 있다는 게 뭔가 네. 징후가 분명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보기관 쪽에서 이제 수색을 시작을 했더니 1차로 알아낸 건 뭐냐면은 이라크군의 방공망이 뭔가 해외에서 들어온 기술이랑 결합이 돼 있다는 그 결론까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면밀히 뒤졌더니 이 이란 이라크 전쟁 때 프랑스가 저 3D 레이더를 갖다가 저 이라크에 팔았던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름이 그 회사가 톰슨 CRF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지금의 저 프랑스 탈레스인데 거기가 네. 그 TRS-22XX라는 레이더가 있는데 요게 판매됐던 정황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과 프랑스가 좀 관계가 그 경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굉장히 가까웠다 멀었다 많이 하고 많이 했죠. 예. 그리고 또 요때가 약간 프랑스가 중동 쪽에서 이제 영향력을 좀 넓혀볼까 하고 있던 네네. 때였기 때문에 아마 팔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사건 자체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게 그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서방권 측에서 이제 무기 수출에 대한 통제를 조직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도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통제를 시작을 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96년에 바세르나르 체제 같은 게 이제 시작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의미를 두자면은 이때부터 무기 수출에 대한 좀 통제 개념이 좀 눈을 뜨게 됐다. F-117 개발하고 스텔스라는 새로운 장르의 이 어떤 전쟁을 준비한 미국. 이어서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게 됩니까? 이제 사실 이제 앞부터 다시 보자면 F-117 같은 경우에 사실 미 공군이 조금 약간 신뢰를 끝까지 안 했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스텔스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든 전투기입니다. 이게 저 RCS도 아마 0.003 정도 나올 텐데 이 정도면은 뭐 요새 세대 전투기에다 갖다 대도 굉장히 RCS가 낮은 편에 속하는 편인데 여기 그러면- 이제 너무 전문가적으로 지금 가셨습니다. 아, 예, 이제 거대한 전투기가 뭐 한 작게. 야구공보다 조금 더 큰 예. 크기로 보이게 만드는 정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여기서 저 RCS라는 거에 대해서 그 약간 단위에 대해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RCS 그러는데 뭔지 모르고 네네. RCS가 이거는 1이고 저거는 뭐 5라 그러면 뭐 어느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네네.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레이더에 포착이 됐을 때 그 레이더상에 걸리는 저 면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의 물체로 걸리냐인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그 체형이 보통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한 160에서 한 180 사이 정도 되는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RCS가 1로 잡힙니다. 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아이언맨이 스텔스를 키지 않고 하늘에 날아다니다 포착당했다. 그러면은 그게 RCS가 1 정도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F-35 같은 경우에 한 0.0001 정도로 나올 텐데 네. 그 지금 사람 크기 100분의 1이잖아요. 네. 대충 참새 한 마리 정도에서 이제 뭐 조그만 뭐 테니스공 하나 정도 네. 그거고 F-22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언급될 F-22 같은 경우는 0.0001 뭐 요 단위로 가는데 그 경우는 이제 뭐 구슬 하나 뭐 이 정도죠. 진짜 와. 조그만한 자갈 하나, 돌멩이 하나 이렇게 날아다니는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네요. 안 사실은. 보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RCS를 설명했더니 앞으로 돌아가자면은 네네네. 미 공군이 이제 F-117을 조금 믿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저 속도가 느린 항공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스텔스라고는 하지만 적이랑 붙어가지고 스텔스가 베껴졌다가는 뭐 그때부터는 그냥 끝장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F-15의 이제 후속기를 갖다 개발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 국방부에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현존 기술을 갖다 다 쏟아부어서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등 전술 전투기 사업이라 그래서 ATF 사업이라고 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뭐 당연히 저것도 이제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고 첨단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뭐 내놓으라 하는 항공기 회사는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뭐 혼전 양상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만 중간부터 이제 정리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두 개 집단으로 뭉쳐서 두 개의 컨소시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는 로키드 컨소시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노스롭 컨소시엄이 돼서 로키드 쪽에는 이제 보잉과 저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들어갔고
저 노스롭 쪽에는 맥도넬 더글러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노스롭에서 내놓은 것이 YF-23이라는 시제기고 저 반대로 로키드 쪽에서는 YF-22를 내놓습니다. 근데 사실 두 전투기 다 뭐 워낙이 첨단 전투기고 워낙이 당대의 기술을 뛰어넘는 전투기라 뭐 둘 다 어느 게 돼서도 훌륭한 전투기인데 어쨌든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하나를 골라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둘을 갖다 면밀히 평가를 했더니 이제 약간 차이를 보인 게 YF-23 같은 경우 최고 속도가 빠르고 RCS가 조금 더 낮습니다. 반면에 YF-22 같은 경우는 결정타가 하나가 있는 것이 기동성이 훌륭합니다. 왜냐하면은 추력 편향 엔진이라는 게 이제 장착이 됐는데 쉽게 말하자면 항공기의 엔진 노즐이 이제 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소위 말하는 3차원 기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저 탑건 매버릭을 보셨다면은 거기서 저 매버릭님이 적기를 만나서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갑자기 그게 이상한 기동을 하면서 피해가니까 그 한마디의 단발마 비명을 외치죠. 왔다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면은 이 엉덩이 부분에서 방구를 이제 푹 하고 그렇죠. 내뿜으면서 이제 가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그렇죠. 급격하게 회전을 한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승자는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평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YF-23 쪽이 훨씬 미적으로 예뻐서 저쪽을 더 선호합니다만 뭐 세상 일이 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자는 할 수 없이 저 YF-22 쪽으로 갔습니다. 추력 편향 엔진 쪽에 손을 들여줬군요. 예. 그렇게 해서 드디어 F-22가 미 공군에 채택이 됩니다. 예. 사실상 이제 전투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F-22는 좀 익숙한 그런 전투기인데 어떤 전투기죠?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냥 세계 최강입니다. 이게 사실 스텔스니까 최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럼 쟤는 스텔스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스텔스 기능이 전혀 없어도 최강일걸요. 사실 그렇게 얘기해도 큰 문제 과언은 아니에요. 당장 비행 성능 자체부터가 넘사벽입니다. 최고 속도 자체는 뭐 세계 기록 세우고 그런 이런 수준은 절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최고 속도가 아니에요. 보통 전투기는 최대 속도를 애프터버너라고 그 엔진 뒤에 후연기라는 걸 켜야지 이제 나오는데 대개의 경우는 음속을 넘는 자체가 애프터버너를 켜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또 우리 이 두 분은 너무 전문가셔서 이게 예.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애프터버너는 한 번 이제 엔진을 푹 하고 방구를 끼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애프터버너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뒤에 재점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보일러처럼 두 번 태웁니다. 그렇죠. 이게 애프터버너죠. 그러니까 엔진 뜨거운 배기연기에다가 연료를 한 번 더 부어가지고 네. 한번 또 불방구를 한 번 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그래서 엔진을 이 연료를 확 소모해가지고 더 태우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그러면은 오래 비행을 못 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투기들은 초음속 비행을 오래 못 해요. 네. 그런데 F-22는 슈퍼크루즈라고 애프터버너를 안 켜고 엔진 자체 원래 추진력만으로도 마하 1.5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어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기체들은 예를 들어서 추격전을 하다가 얘가 마하 1.5를 쭉 치고 도망가면은 처음에는 애프터버너 켜고 쫓아가다가 연료 없어 그만 갈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 에어쇼 같은 거 아시겠지만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이 가변 출력 노즐의 조합 때문에 기동성이 정말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 나올 수준으로 나와요, 이게. F-22가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마 F-22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외계 비행체를 봤다라고 할 만큼 이상하게 날아다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F-22가 똥땡이라고 이건 둔하다 막 이러는데 저거 둔하다는 사람은 에어쇼 저거 못 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이게 레이더하고 이 사통 관련 전자 시스템들도 정말 엄청나게 좋습니다. 레이더도 지금 기준으로도 정말 이보다 성능 좋은 레이더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고 뭐 출력이 세고 탐지거리가 높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심지어 스텔스 성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전파를 정말 최소한으로 쏘거나 아예 전파를 쏘지 않고도 상대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피탐성 모드가 존재해요, 이 레이더는. 그러니까 적은 날 못 보는 나는 저걸 보고 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F-22에 대해서 나는 왜 못 들어봤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랩터라는 이름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F-22 랩터라고도 불리는데
근데 이렇게 대단한 전투기가 한 번도 실전에서 쓰였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F-22의 가슴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실전 자체에는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ISIS 때 저 내재적 결의 작전 같은 경우도 들어가긴 했는데 그나마 이제 작년 2월 4일이었죠. 2월 4일에 유일하게 그 공대 공격 주기록을 하나 수립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초에 그 저 중국에서 그 무슨 탐지 센서를 달았다는 풍선이 미국 본토로 자꾸 넘어와가지고 이제 막 촬영을 했는데 하나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까지 갔더니 F-22가 출격해서 그 풍선을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풍선 터뜨렸어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걸 F-22까지 어쨌든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F-22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전투기가 흔치가 않았어요. 워낙 고공이라. 유투는 무장이 없죠. 그 정도 풍선이면 그냥 가서 치고 가면. 아 근데 그게 워낙 큰 거라 크고 또 뭐 탐지 장비 같은 어떤 다른 물체들도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괜히 가서 건드렸다가 같이 격추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도 나름 존재 이유를 밝혀냈네요. 그렇죠. 사실 F-22 같은 경우 이제 저 기록 얘기가 나오면은 그래서 흔히들 이제 모의전 했던 기록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기사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는 저 F-15랑 붙어가지고 144대를 뭐 모두 격추하는 동안 F-22는 하나도 격추 안 당한 기록이 하나가 나옵니다. 반면에 또 엉뚱한 거는 F-15랑 붙었다가 F-15한테 격추당한 적이 한 번 있고, 물론 모의로. 진짜요? 예, 또 작년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필리핀군에서 모의전을 하다가 FA-50한테 한 번 격추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까보면은 이제 별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알맹이를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F-22 쪽에서는 상대방이랑 훈련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F-22가 훈련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F-22 쪽에서는 포차 다 떼고 이제 경기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유를 하자면은 국가대표 축구팀이 이제 옆에 있는 초등학생 좀 넘어간가요? 중학생 대표팀이랑 이제 경기를 하는데 뭐 손흥민이랑 뭐 이강인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갔는데 걔네들이 이거 뭐 중학생들 상대로 막 슛 빵빵 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오른발로는 슈팅 금지, 뭐 드리블 뭐 몇 초 이상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약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의 전투 시뮬레이션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설정을 어떻게 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상대방 모의를 어떻게 걸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지금 걸었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이더 포착 문제입니다. 네. F-22가 예를 들어 그냥 F-15랑 붙었을 때는 저쪽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훈련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22 배면에 그 룬버그 렌즈라는 장비를 장착을 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순수한 목적이 그냥 RCS 증폭시키는 기계입니다. 장비입니다. 좀 그럼- 보이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훈련 목적에 따라서 F-22 쪽에다 이제 그때그때 제약을 거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추력 편향 엔진 사용 금지, 요즘엔 뭐 바등각 얼마 이상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훈련 목적에 맞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훈련을 하면 F-22가 격추당하는 모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F-22 쪽에서는 상관 안 하죠. 그래 그렇죠. 그렇게 훈련해 우리가 너희랑 만약 진짜 붙게 되면 그때 그런 보여줄게. 조건을 걸고 할까? 이렇게 하겠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활약은 풍선 터트리기였다고. 불행히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누구나 알고 있죠. 만약 저 전투기가 우리와 붙게 된다면 그런 조건은 절대 걸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직접 적용해서 해본 건 미국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네. 갖고 싶다. 불행히도 미국이 단 한 대도 수출을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초격차가 있는 거의 유일한 하늘 위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랩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부터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우는 F-22 랩터의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아직까지 전해드릴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셔야 될까요? 보지 않으셔야 될까요? 저희는 스텔스가 아닙니다.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 더욱더 재미있게 준비할 테니까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은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을 개발하여 혁혁한 전과를 달성한다.
이후 미국은 F-22와 F-35를 연이어 개발하면서 공중 제패권을 공고히 하려 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스텔스기에 대항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한국 공군 역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에 스텔스 형상을 적용하며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는데 항공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받는 스텔스기의 개발 과정과 미래 청사진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위협, 스텔스 전투기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